여러분들 오늘 2024년 수능 대비 생활과 윤리 연계교재 관련 학습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7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칸트의 예술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칸트의 예술관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개념이 칸트가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을 구분을 하고 각각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판단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혹은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적인 판단은 뭡니까? 예술을 대상으로 할 때의 판단을 미적인 판단이고, 도덕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인 판단은 이성에 의한 이성을 근거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이에 반면에 미적인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한, 그치?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징을 지닌 판단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둘의 그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의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판단할 때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음악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뭐 범죄자의 행위라든지 그렇게 악한 행동을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보편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둘의 판단은 일단은 보편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의 공통점이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혹은 이해관심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혹은 이해관심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범죄자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봤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런 악한 행동이다 라고 보편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범죄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런 나쁜 행동이야 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나의 이기적인 욕구 혹은 이해관심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인간이 뭐 저 범죄자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나한테 뭔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혹은 이해관계나 이해관심에서 자유로운 판단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박효신의 노래를 듣고 아,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라고 판단을 해야지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한 상황이 되어서 박효신의 노래를 들으니까 나한테 박효신의 노래가 참 멋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 노래가 참 아름답다라고 판단하지 않죠. 그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판단의 공통점이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났다, 혹은 이해관심 혹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판단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율적인 판단이다라고도,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둘의 공통점,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판단이고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판단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이유는 각각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미적인 판단도, 예술에 대한 판단도 도덕적인 판단에 종속되어서 뭔가 예술 작품도 다 뭐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도덕적인 교훈이 있어야지 가치 있다라고 왠지 칸트도 판단할 것 같은데, 칸트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의 독립적인 영역,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을 합니다. 자,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반드시 예술 작품이 꼭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야지 예술로서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흰 도화지에 점 하나 찍혀 있다. 이것이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 이런 작품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혀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입장은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이 자율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것은 또 어때요? 그지?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실천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판단이고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칸트는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을 구분을 하고 둘 다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적인 판단은 감성 혹은 감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고 도덕적 판단의 경우에는 이성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공통점으로는 둘 다 보편적인 판단이고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혹은 이해관심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판단이다라는 점, 그리고 둘 다 자율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칸트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감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미적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미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칼포퍼죠. 칼포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관용을 얘기를 하는데 칼포퍼 같은 경우에 관용의 한계 혹은 관용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관용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칸트의 영국평화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영국평화론 기본적으로 영국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6가지 조항을 담고 있는 예비조항과 그 다음에 확정조항이 있죠. 그래서 확정조항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확정조항은 모든 국가는 공화정 체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정 체제의 특징은 국민의 의사가 존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억지됩니다. 그리고 공화정 체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분립된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립된 체제를 공화정 체제라고 칸트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예요? 전제정 체제와 반대되는 그런 체제라고 보는 겁니다. 전제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 입법권, 행정권,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체제를 전제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에 근거한 체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있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제다라는 것까지 칸트가 정의하는 공화정 체제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2확정조항은 평화연맹은 그죠? 국제법에 기초해야 된다.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잘 나오는 내용은 이런 평화연맹은 세계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연맹이지
단일한 주권을 가진 단일한 세계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국제법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이러한 평화연맹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3확정조항입니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조건에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호라는 겁니까? 이방인이 왔을 때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우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시민법은 이러한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법이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우호 조건의 세계시민법은 국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국제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는데,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실주의 입장에서 첫 번째,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있다라는 주장과 2번, 다른 국가를 자국의 생존에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왠지 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에서도 평화를 언급합니다. 근데 현실주의 입장에서 평화라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쟁이 예방되고 억지되는 상태. 뭘 통해서?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그 다음 억지된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화를 정의 내리기 때문에 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까? 그렇지. 힘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힘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증강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와 이익이 반하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진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죠?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타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그지 예측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 간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타국에 의해서 침략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비슷한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거나 자 우리나라와 이익을 같이 하는 나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무기 개발 이런 식으로 신무기를 개발한다던가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다음 해외 원조입니다. 자, 롤스는 잘 알 테고 롤스의 입장을 비판하는 베이츠의 내용 베이츠라는 사람의 해외 원조 입장도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롤스 해외 원조 먼저 정리를 하자면 원조 대상국에 제공되는 원조에 대한 조건으로 인권 존중을 부과할 수 있다. 결국에는 해외 원조 롤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에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그렇지.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고 정의 원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자유와 평등이죠. 그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그런 자유와 평등이 뭐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죠. 그렇죠? 인권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원조의 조건으로 인권 존중을 상대국, 원조 대상국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76번.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뭐예요? 그 사회의 자율성, 그죠? 자유롭고, 그죠? 평등, 그 사회의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로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원조의 방법 또한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강제적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국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의사와 무관하게 원조를 행하려고 하는 복권주의적인 결정 혹은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방식도 해외 원조의 방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권주의적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즉 대상국가의 원조를 결정할 때 대상국의 자결권,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71번. 국내 상황에 적용했던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빈부격차라든지 자원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 즉 해외 원조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이에 반면에 이 베이츠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가 간의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국가 간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을 하면서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할 때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롤스와의 차이점 이겠죠. 다음 칸트의 영국 평화론입니다. 79번. 평화연맹과 평화조약을 칸트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조항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 전쟁을 유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평화조약은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을 그냥 중단, 브레이크 타임처럼 이렇게 단순히 중지시키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그런 평화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칸트 같은 경우에 이 평화조약의 개념을 그때그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확정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모든 전쟁을 종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연맹과 평화조약의 의미를 구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0번. 평화조약만으로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하겠죠. 조항, 지켜야 될 조항이 몇 가지가 더 있죠. 그죠? 예비조항도 있고, 확정조항도 있고, 예비조항 6가지도 있고, 확정조항 3개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조약만으로는, 그때그때 전쟁을 종식하는 것만으로는 평화조약,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81번 다음.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자, 국제법은 그러면 뭐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지. 연방체제에 기초해서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에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하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비조항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국가를 매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아니면 분할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음 83번. 자, 다음 평화연맹은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통도 나오죠. 평화윤리, 직접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을 지닌다. 그래서 폭력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폭력은 특정한 폭력은 그지 다른 폭력, 다른 유형의 폭력으로 이렇게 전이되면서 계속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죠? 자, 85번 문화적 폭력은 착취나 자,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 그렇죠. 문화적 폭력의 정의가 뭐죠? 그죠?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을 문화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폭력을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착취나 억압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면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6번 칸트의 영구평화론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공화제여야 되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연맹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우호 조건에 국한된 세계시민법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 확정조항이죠. 칸트와 갈통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모든 전쟁은 종식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의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로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 체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갈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갈통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폭력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그런 사회 구조라든지 정치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 체제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 둘의 공통점. 자, 다음 칸트. 공화정 체제의 특징, 아까 전에 확정조항, 영구평화하면서 확정조항의 공화정 체제의 정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화정 체제의 정의를 일단은 전제적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는 뜻은 즉 권력이 분립된 체제를 공화정 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와 집행권을 분리시키는 체제다. 분리된 체제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대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중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억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89번 넘어갈게요. 자,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싱어 입장에서는 쉽죠. 싱어 입장에서는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하죠. 그래서 결과를 고려해서 시민불복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롤스는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어떤 체제에서 등장해요? 그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 자,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제 자체는 정의로워요. 체제 자체는 그렇지 자유평등, 그렇지 인간의 인권을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했는데 그 결과 뭐 체제가 파멸이 된다던가 그 결과 그 체제를 파멸시킨다던가 파멸될 우려가 있다던가 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던가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시민불복종은 어때요? 그저 제한받아야 되겠죠. 그죠?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불복종 하는데 시민불복종해서 체제가 파멸되거나 아니면 체제의 효율적인 그런 효율성을 위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회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집단, 그러니까 이익 집단도 시민불복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면 이건 결국에는 어때요? 체제의 안정성이나 체제의 효율성을 위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칸트 예술관. 미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판단이고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다라는 주장, 앞 페이지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심리주의 칸트 예술의 영역은 도덕의 영역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백지 놔두고 흰 점 여기 찍었는 이런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꼭 반드시 도덕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교훈을 담지 않더라도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92번. 길리건 배려윤리죠. 도덕 판단의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윤리,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의 윤리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하지만 남성 중심의 윤리, 여성 중심의 윤리, 대립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상호 조화 가능하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사실을 넘어서 도덕 원리로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살핌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보살피려고 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윤리적인 입장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보살핌도 도덕 원리로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 원리로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덕 원리로서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93번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 그죠? 이 자연권,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이 자연권이 자연권 중에서 뭐 생명권, 그 다음에 뭐 자유권, 뭐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홉스 같은 경우에 이 소유권, 사적 소유권은 자연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부터 소유권을 소유권이 자연 상태부터 누렸던 그런 자연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국가 상태로 계약을 통해서 넘어갈 때, 자,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계약 이후에 국가 안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연권으로서 뭐 소유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즉 소유권은 언제 정당화됩니까?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화되는 권리고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서 소유권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부터 개인이 자연권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홉스 주장은 아니고 이런 주장은 누구 입장에 해당됩니까? 그지? 로크 입장이죠. 로크 입장에서 소유권은 자연 상태부터 우리가 누렸던 자연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홉스 입장은 아니죠. 자, 다음 로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자연법의 지배를 받죠.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데 요거는 의무론 할 때 자연법 윤리 할 때 그렇지 보편 타당하고 영구불변하고 그 다음에 이성로 인식 가능한 신의 명령 그때의 자연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연법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롭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뭐예요? 이 자연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법의 집행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국가와 같은 그런 통치 권력,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연법에 집행하는 권리를 각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비교적 일단은 안정적이고 평화롭지만 언제라도 전쟁 상태로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시민 사회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로크 입장이
로크 입장에서도 이 전쟁 상태라는 표현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95번 자연 상태. 자,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죠. 그죠?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이 존재하고 다만 그것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아직 공통의 권력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자, 로크와 그 다음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개인은 소유권을 뭐로써? 그렇지. 자연권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홉스와 달리 소유권이 자연권이고 자연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다라는 점, 여기 로크의 특징입니다. 다음 97번 자연권을 양도하는 로크가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만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에 합의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점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자연 환경윤리의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떡갈나무는 비록 땔감으로 쓰지만 생태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땔감을 쓸 수가 있다.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떡갈나무가 어때요?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자원으로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100번 넘어갈게요. 자,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체론 전일론이잖아요.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자,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선이 우선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칸트와 레건 둘 다 그죠? 자연윤리에서 칸트는 인간중심주의고 레건은 동물중심주의자죠. 자, 둘의 공통점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 대우받아야 될 개체.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칸트 같은 경우에 이게 누굽니까? 어떤 존재? 인간까지죠. 그지? 그런데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인간 플러스, 그지? 일부 동물까지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개체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끼리, 그렇지,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뭡니까? 도덕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인 행위 주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모든 입장 통틀어서 누구만 가능해요? 그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고려 대상에 일부 동물까지 포함이 되고 하지만 동물도 도덕적인 의무의 이행을 해야 된다. 도덕적인 행위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긍정하고 레건은 부정할 그런 주장이죠. 자, 해외 원조입니다. 자, 롤스. 고통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롤스 같은 경우에 사회는 크게 질서정연한 사회와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있죠. 그죠? 둘의 차이는 뭡니까? 그죠?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받는 사회이냐, 아니냐. 정의 원칙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냐? 자유와 평등이 뭐예요? 그죠? 인권이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등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냐, 존중받는 사회냐 아니냐가 나누는데, 자, 이 중에서 뭐예요? 그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무법국가가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해외 원조의 대상은 이 중에서 어떤 사회입니까? 그지? 고통받는 사회가만, 그치? 원조의 대상이죠.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조가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롤스 해외 원조.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실현하는 체제이다. 자, 고통받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빈곤에 시달릴까? 왜냐하면 인간의 빈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즉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굶주림이라든지 그런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인권이 보장한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 그 체제 안에서 만약에 절대 빈곤 문제가 생긴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제나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사회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 자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건 체제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네요. 자, 비강제적으로 수용된 보편타당한 규범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비강제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 합의죠. 그죠? 그지? 합의를 통해서 담론을 통한 그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른 보편타당한 규범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규범이 갖춰야 될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만장일치에 따라서 합의된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합의할 상황에 담론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러한 규범을 준수했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규범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고려하고 부작용이 어때야 돼? 충분히 어떤 사람이 그 부작용을 겪든지 간에 수용 가능한 정도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작용은 어떤 사람이 겪든지 수용 가능한 정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수용 가능한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규범에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의 대상이 내가 당사자가 돼버려. 당사자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그 규범을 따라야 될까, 따르지 않아야 될까? 일단은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임을 우리가 합의했잖아. 알고 인식을 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그런 부작용을 견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용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재공론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일단은 104번 하버마스 담론윤리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몇 번까지 있냐면 여러분들, 자, 오늘 몇 번까지? 104번까지 했죠. 104번. 지금 일단은 번호가 약간 좀 잘못됐는데 일단 104번까지 했고 몇 페이지? 3페이지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이 많긴 한데 선생님이 좀 힘을 내서 끝까지 영상을 올리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04번까지 했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